안녕하십니까. 코인 베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전 영상에서 이어가는 거긴 하거든요. 뭐냐면 제가 보았을 때 이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인 부분이 두 가지였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핵심 한 가지를 짚고 갔었어요. 비트코인은 절대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그 말씀이랑 이제 거기 안에서 파생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암호 자산은 사기다라는 것에 대한 그 논지를 논파시키는 게 이제 주요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얘기는 뭐냐? 이분이 또 흘려 지나가듯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CBDC와 가상자산 공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CBDC를 발행할 거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발행을 전제로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사람이 낚싯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그 낚싯대를 쓰기 위해서잖아요. 낚싯대를 구입해서 낚시를 준비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낚싯대를 구입하는 이유는 낚시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 사람들은 낚싯대를 지금 구비하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낚시를 할 생각은 아니래. 이게 뭘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의 인식을 자기들 맘대로 이제 조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음모론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CBDC는 무조건 통용이 될 수밖에 없고, CBDC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환경오염 문제를 더더욱 부각시키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기를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친환경 전기로 바꿔야 된다, 비트코인. 그리고 뭐 그런 이유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계속. 근데 결국에는 왜 비트코인에만 그걸 적용을 하냐는 거죠. 은행에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실물로 종이나 금속을 통해서 주조하는 그런 동전, 이런 것들 있죠. 지폐랑 동전. 그런 거에 대해서도 환경 문제를 대두시킬 거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효율성도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변화의 기조를 타다가 CBDC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셨듯이 CBDC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상업은행들은 다 사라진다는 얘기고 조폐공사, 예금보험공사 등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맞다는 거죠, 제 말도. 그게 맞다는 거예요. 조폐공사랑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일반적인 상업은행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대로의 개념이면.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CBDC가 진짜 발행이 될 거라면 은행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단체로서 자기 그 단체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도록 생존을 도모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여기도 나와 있어요. CBDC 발행 계획 없어. 신중론 재확인한 하는 비트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올해 가상 환경에서 CBDC 모의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테스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10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28일 한국은행은 2020년 지급 결제 보고서 발간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나는 올해 가상 환경에서 CBDC 모의 실험을 통해 제조, 발행, 유통, 환수, 폐기 등 생애 주기별 처리 업무와 함께 송금 대금 결제 서비스 기능을 살펴볼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을 했대요. 아니 그러면 이건 뭐야? CBDC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이거를 준비를 하고 살펴를 본다는데 낚싯대를 구입을 한다는데 낚시를 안 할 거래. 이게 뭘까요? 낚시 준비를 하면서 낚시는 안 할 거래. 이게 말장난이라니까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누가 못해요. 네? 입으로는 거짓말하고 행동은 어?
입으로 말하는 거랑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자, CBDC 발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CBDC를 연구하고 있는 단계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컴퓨터상 가상환경에서 업무 프로세스가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면서 안 쓸 건가? 분명히 씁니다. 이거는 무조건 씁니다. 한은은 CBDC가 국가 간 지급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또 분산 원장 기술과 기술 발전 상황과 이에 기초한 디지털 자산의 출현이 지급 결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리스크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은은 비트코인의 성격에 대해서는 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했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한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니라는 것은 한은뿐 아니라 대부분 정부나 중앙은행 사이에서 형성된 공감대라고 말했다. 제가 요약을 한다 했는데 다 읊어버렸네요. 자, 그래서 CBDC에 대해서 어떠한 뭐 이런 게시물들이 한국은행 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은데 저는 제가 이제 이번에 볼 것은 보도 자료거든요.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 컨설팅 사업 추진. 이게 이제 2020년 8월 28일 거예요. 그러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파일럿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 동사업을 통해 CBDC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내년 중 추진 예정인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 활용할 예정 계획. 컨설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요청서를 공개. 해가지고 추진 배경.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자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포함한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 중. 해가지고 금년 7월 동 계획의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 업무 설계 및 요건 정의와 기술 구현 기술 검토. 해가지고 2단계 목표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 범위 뭐 해가지고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남들 몰래. 왜 몰래 할까요? 왜 몰래 할까요? 몰래 하는 게 더 이득이 되겠죠. 네. 그냥 전 그렇게 간단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이 한국은행이라는 이 은행은 이 기관은 누구 편일까요? 이 기관은 어디의 편일까요? 국민의 편일까요? 국가의 편일까요? 기득권의 편일까요? 전 국가와 기득권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 편을 굳이 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네, 굳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물밑으로 CBDC를 추진을 하시면서 입으로는 안 한다. 발행을 전제로 한 뭐 준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웃기긴 하다는 거죠. 제 말은 웃기다. 상업은행은 은행의 일종인데 상업은행의 개념은 중앙은행과 투자은행의 것으로 구분하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다양한 종류의 금융부채 등으로 자금을 모으며 다양한 종류의 금융자산을 경영 대상으로 하고 신용을 만드는 기능을 하는 금융구조다. 일반적인 상업은행은 화폐 발행권이 없지만 홍콩이나 몇몇 상업은행은 지폐 발행권이 있고 전통적인 상업은행의 주요한 업무는 화폐의 저장과 대출 등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쭉쭉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BDC를 발행하게 되면 상업은행은 결국에는 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가상자산으로의 변환을 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 꿰야 되냐? 그럼 상업은행은 기존처럼 대출 뭐 해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뭐 CBDC의 발행 자체도 문제긴 한데 여기서 이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중에 되면 굉장히 구식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구식.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들을 말씀이 있는데 기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런지 전 기존 은행의 그 대출 시스템 자체가 한 10년에서 15년 안에 사라지게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어, 굳이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업은행이 그만큼 대출을 해줄 수 있을 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을지도 미지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상업은행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되면. 왜냐면 가상화폐를 결국에 은행들이 가상자산 수탁을 수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이게 10년 뒤에는 수탁이 아니라 거래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제가 거래소가 은행이 된다는 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은행은 거래소가 되고 거래소는 은행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거래소와 은행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상업은행이라는 것들은 결국에 거래소로의 변환을 꾀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대출을 결국에는 디파이 시스템으로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업은행에서 대출을 거의 받아내지 못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뭐 대출을 놔둬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대출을 창구를 놔둬놓는 게. 그래 되면은 결국에는 은행이 거래소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 말씀하신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제대로 이제 그게 송출이 안 됐다 보니까 여기서 좀 제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옥석 가리기 20곳마저도 퇴출 위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특근법 신고 관련 컨설팅 진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이 4개는 뭐 대충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에 앞서 신고 등록 컨설팅을 위해 마련된 자리 은행권이 여전히 제휴를 꺼리고 있어 뭐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은행권에서 제휴를 하고 싶어서 난리를 쳐야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대형 거래소들은 이미 난리를 쳐서 이게 뭐 서로 선점을 이미 한 거겠지만 뭐 여기서도 괜찮은 게 만약에 있다면은 뭐 거기서 이제 어, 선점을 먼저 하고 싶어서 난리를 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살아남을 코인 거래소에서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안전하게 사시고 싶으면 이 4대 거래소를 쓰세요. 뭐 근데 어떤 분은 플러스로 하나를 더 뭐 하긴 하는데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건 4개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 특근법 신고 관련 컨설팅을 진행한다라는데 특근법이 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제 말은 자 특근법 이거 근데 그전 영상에서 들으신 분은 안 들어도 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테러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업무 절차, 정비 등의 업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근래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금융거래의 불투명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시나 추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를 두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상자산의 범위, 뭐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 관리,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 알선, 대행,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에요. 자, 이 말이 뭐냐?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다라는 얘기라고 전 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금 세탁을 방지한다는 것은 이거를 제도권 안에 양지로 드러낸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행위 자체에서 발생되는 이득을 양지로 드러낸다. 근데 저는 그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음지에 있는 것을 양지로 끌어내서 햇볕을 받게 해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결국에는 공적인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규제고 또 이제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쁜 것이 아니다. 왜 나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얘네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일 뿐이에요. 제가 첫 영상 때부터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 사람들은 가상자산의 그 가치의 이동을 확연하게 보길 원한다니까요. 왜 그러느냐? 결국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모든 가치 이동을 가상자산으로만 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 현금이란 게 남아있으면은 그 현금에서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네, 세금을 때릴 수가 없고 그 가치의 이동에 대해서 세금을 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모든 것을 가상자산으로 바꾸고 디지털화하게 되면 모든 가상자산들을 통해서 얻을 이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싹 다 세금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 추징도 훨씬 쉬워요. 현금보다. 실물 자산보다.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안 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을 막 비하하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지하 경제를 망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하 경제를 납둬야 되기 때문에 현물, 그러니까 지폐나 동전이나 이런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죠. 현물 화폐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느냐? 결국 지하 세계도 그 지하 경제도 양지로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건 저도 근데 상상은 잘 안 가는데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성매매가 합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여러 가지 불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공적인 곳으로 올려놓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보통 마약이나 뭐 좀 안 좋은 것들 많죠. 뭐 그런 것들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마약을 합법화할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은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성매매는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상자산은 탈중앙화해서 정부의 그런 손이 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가상자산이야말로 정부의 손이 가장 많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 찰리 브라운 형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있잖아요. 금을 7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땅에 묻으면 정부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걸 가지고 떼가지고 뭐 물물 교환을 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기기도 힘들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느냐? 그 가치가 어떻게 이동되고 어떻게 치환이 되는지 확연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죠. 거래소에서. 그리고 거래소가 아니더라도 가상자산 지갑에서 뭐 서로 이동시키든 말든 간에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거래 내역이 명명백백하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금을 어떻게 피하죠?
그러면은 가상자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을 훨씬 더 잘 거둘 수 있어요. CBDC로 모든 것을 결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세금을 훨씬 더 잘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는 막 5년 만에 될 거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모든 CBDC가 그러니까 뭐 나라에서 돌아가는 모든 이제 가치의 이동 수단이 CBDC가 될 거라는 건 아니에요. 5년 만에.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30년 후에는 CBDC가 다 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 거죠. 30년도 정말 많이 친 거고요. 한 20년 만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CBDC가 결국에는 가치 이동 수단의 그런 제일 큰 수단 중에 하나로 남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 CBDC가 그렇게 많이 쓰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쓰고 있는 가상자산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 결국에는 잘 보세요. CBDC를 통해서도 양적 완화를 하게 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CBDC를 통한 양적 완화는 훨씬 더 쉬워요. 그 단계 자체가 훨씬 더 쉽다는 말이죠. 일단 유통 자체도 그렇고요. 그리고 생산 자체도 훨씬 편하고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냥 제일 좋아요, 사실. 맘만 먹으면은 한참을 뽑아낼 수 있는 게 CBDC라는 거죠, 제 말은. 근데 그렇게 화폐를 마구 찍어낸다고 생각을 보세요. 전 국가에서. 그렇게 되면은 전 국가에서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떻게 될까요? 주식은 각각의 나라마다 이제 경계라도 조금 있어. 어느 정도. 근데 가상자산 시장은 경계가 있나요? 전 세계에서 다 쓰는 그런 거래인데 그럼 당연히 이제 없잖아요. 그 경계가. 뭐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약간 김프라는 걸로 조금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뭐 어쩌겠어요. 김치 나라에서 사는데 뭐 어쩔 수 없는데 여튼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들보다 훨씬 더 펌핑이 많이 될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야, 좀 있으면은 테이퍼링인데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 있는데 테이퍼링도 1, 2년이죠, 여러분. 테이퍼링도 뭐 10년, 20년 못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다시 양적 완화를 시작하게 돼요. 왜? 왜 why? 일자리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럼 일자리가 축소가 되면은 그 일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먹여 살리죠? 그럼 결국에는 기본소득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찰리 브라운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 기본소득제 자체가 뭡니까? 국가에서 돈을 뿌리는 거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곧 있으면 사라지게 될 일자리의 개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제 말은. 일단 택시 운전기사분들, 그리고 화물차 운전기사분들, 그리고 또 뭐야, 대리운전기사분들, 또 뭐야, 이제는 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생님들 숫자가 사라지게 되면,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제 학교의 숫자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학교의 숫자가 사라지면 급식소도 많이 급식 업체도 많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뭐 요즘에 들어보니까 우유 공급 업체도 막 망한다면서 그러고 있죠. 또 뭐야, 또 많은데 이런 게. 자, 뭐가 있을까요? 그 뭐야, 잠깐만요. 일단 실물 경제가 축소가 돼서 많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이거는 되게 서글픈 얘기긴 한데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 뭐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저는 어차피 집콕 해가지고 집에만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거의 뭐 의미도 없긴 한데 일단은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사람들이랑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뭐 그런 생각은 있는데 코로나가 풀려서 뭐 경기가 회복이 된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런 시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개인 사업자가 망하는 이런 구도 이게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 생각하거든요.
어, 왜냐면 결국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 가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거리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뭔가를 한다는 거죠. 휴대폰 같은 걸로.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오죽하면은 핀테크 기업이 알리바바 그쪽에서 제일 이제 또 핫하겠어요. 중국 쪽에서. 엔트 파이낸셜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지금 이제 제 친구도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걸로 하던데 이제 주가 중에서 제일 많이 오르고 수익률이 괜찮은 게 다 IT 쪽이더라고요. 뭐 부럽기도 하고 이번에 근데 그 친구가 그 자기 주식 투자한 것 중에 한 500만 원어치를 빼서 클레이튼에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는 맨날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든요. 내가 클레이튼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네가 안 사면 되겠냐고 항상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클레이튼을 사길 바래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네가 미쳐서 그렇다. 가상자산에 미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글쎄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어찌 보면은 되게 냉정해요. 저는 솔직히. 저런 사람처럼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하락장에 네가 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글쎄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니까 사놓으라는 거죠.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냥 계속 사면 된다. 어차피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뭐 또 말이 새버렸네요. 여튼 간에 거래소가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의 흐름을 확연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구축을 했고 또 지갑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도 아까 보니까 다 이제 확인을 한다고 하죠. 가상자산 그 여기 뭐야 여기 나와 있었는데 그렇죠. 가상자산의 보관 그리고 관리 뭐 그리고 교환의 중개 알선 또는 대행 가상자산의 이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의 교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 세탁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자금 세탁으로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가격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누구한테 가는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치의 흐름을 확연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탈중앙합니까? 이게 중앙 집권화라는 거예요, 제 말은. 우리가 옛날에 그 소설에서 봤던 그 빅브라더가 금융 세계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힘은 더더욱 강해질 것이고 우리는 아마 정부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제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쵸.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권한은 점점 강해지고 국민의 힘은 많이 흩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저는 이렇게까지 말을 하냐. 코인보다 센 녀석이 온다. 디파이 금융상품 주의보 해가지고 뭐 금융 뭐 디파이 금융 뭐 하는데 디파이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자 온라인 금융 상품이다. 탈중앙화된 분산 금융 서비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나 뭐 같은 화폐로 투자를 한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스마트 컨트랙에 투자를 하고 디파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하락을 많이 했고 사실 하락을 좀 더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전고점을 돌파시킬 것이고 그 시간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빚을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꼬박꼬박 사면 되는데 왜 굳이 조급해져서 빚을 내 가지고 하루하루 거래소 그 차트만 보면서 눈 빠져라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있으면 돼요. 돈을 넣어놓고 마음 편하게 있으면은 그냥 돈이 나중에 복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혹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침팬지식
매수 그리고 매도만 아니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이란 무엇인가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는 금융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일컫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탈중앙화 금융이라는 용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중앙기관 없이 작동하는 오픈소스이자 허가가 필요 없고 투명한 금융 서비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자산을 완전히 통제하며 피어 투 피어와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태계와 상호작용합니다. 그래서 디파이의 핵심 이점은 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된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의 또 다른 잠재적 이점은 공용 블록체인 상의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위에 구축된 모듈식 프레임워크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시장,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본 아티클은 디파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잠재적 적용 문화, 전망, 한계 등을 다룰 것입니다. 근데 디파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할게요. 안 그러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리했던 영상 그에 이걸 그림판에 정리했던 거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가 나중에 거래소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말했잖아요. 업비트가 어차피 카카오랑 연이 다 있잖아요. 그럼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흡수 통합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내피셜이니까 들어만 주세요. 카카오뱅크가 흡수 통합이 되나? 업비트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K뱅크는 결국에는 이제 살아남으려면은 아니다. K뱅크가 흡수 통합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에 은행들은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전환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이런 시종 엄청 큰 은행들은 가상자산 수탁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가상자산 거래도 조금씩 물꼬를 틀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래소들은 은행 계좌를 본인들 걸로 만들어서 돌리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은행 계좌에 결국에 CBDC를 자기들 그 은행 계좌 같은 거에 담아서 그 거래소 안에서 또 거래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완전 내피셜이긴 해요. 그래서 흘려 들으시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이 좀 한직이어서 그런지 이것저것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네, 아무튼 오늘 내용의 핵심 CBDC는 결국 발행된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입으로 뭐라고 하든 행동이 결과를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분의 행동을 보세요. 근데 아무튼 말하는 거랑 행동이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여튼 간에 행동을 보세요. 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이 국장님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행동하는 거랑 비교를 한번 잘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낚싯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뭘지를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정말로 항상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가상자산에 현명하게 투자를 한다면 전 분명히 확신하건대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도 난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시면은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다른 영상도 다 보시고 판단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수용하고 내용을 고칠 부분을 또 댓글로 고치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좋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또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랑 구독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 주셨을 거라고 믿고 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